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식 대응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에 방한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던 날 10여 명의 장성들이 발사 소식을 듣고도 골프를 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전체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통학 차량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졌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중학생 딸 살해 사건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딸에게 먹인 수면 유도제를 직접 부해왔고 시신을 물속에 유기하기 위해서 벽돌까지 준비했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불을 질러 20여 명을 다치게 만든 50대 남성은 마약을 투약해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신병 증세도 있었는데 치료를 거부해왔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 5개월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입원 절차가 다소 무리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형 입원의 경우 권한을 넘어서는 강압이 없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지사직이 걸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지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도정에 전념할 길이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지사와 또 다른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사직 상실형을 구형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기사회생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형의 가족을 강압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라는 문제이고, 이런 일에 성남시의 공무원이 개입되었는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아온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의혹.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친형의 폭언과 소란으로 소속 공무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권한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제 입원과 진단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비록 당사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과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발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려는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누명을 썼다는 선거방송 토론회 발언은 처벌이 억울하다는 평가에 가깝고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토론회 발언 역시 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부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거였지만 막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이상 그와 연결된 허위사실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공식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관은 달라야 한다며 검찰부터 독점적인 권능을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정부 법안에 대해 100분 넘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성으로 운을 뗐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은 비민주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도록 통제해야 하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봤으니 경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원칙에 어긋나는 권능을 찾아서 분산시키고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도중 정치 권력 탓에 검찰이 비틀렸다는 비판에 공감하냐는 질문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박 장관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문 총장은 검찰에 입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무일 총장의 호소가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달 초 민감용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는데요. 민의의 전당인 논의의 장에서 국회의 그런 의사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수사권 조정안을 반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공식 대응은 없었습니다. 자칫 두 기관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질까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문 총장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우선 경찰은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라며 반박합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무혐의로 종결할지는 변함없이 검찰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국 뒤늦은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보안 수사나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토론의 결과를 수긍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는 20일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치권의 막말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민생은 사라지고 막말만 무성한 여의도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싣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과거 나병으로 불렸던 한센병 환자에 비유한 겁니다. 한센병이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문 대통령에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 대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막말과 망언을 내뱉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용하고도 분명한 레드카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막말 경쟁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무리를 빚었고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5.18 망언 징계 없이 광주에 가겠다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맹공을 퍼부어 막말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정치권이 앞다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몸싸움에 막말까지 난무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며 자유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광주 먼저 방문한 뒤에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5.18 망원 의원 징계를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탓에 민주화운동 특별법 처리가 기념일 전 무산됐고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징계 문제를 다룰 국회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야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징계를 가로막았다며
융통성 있는 자문위 운영에 야당이 협조할 수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항을 자세히 보면 의견 없음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의견 없음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양보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식을 찾을 예정이라며 광주행에 대한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제명 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광주를 다녀온 뒤에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또 필요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들 5.18이 부정될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황 대표의 광주행을 놓고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이 반목과 분열의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했다는 전직 미 정보요원의 증언을 전 씨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 씨는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로 내려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후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전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은 20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1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 씨의 증언에 침묵을 지키던 전 씨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방문설은 이미 1995년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확보한 미국 측 자료에서도 관련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95년도 조사에서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검사님도 묻고 또 피고인 측에서도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전 씨 측은 김용장 씨의 증언이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검찰 측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과 5.18 단체들도 김 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법정 증언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청했던 거는 면담 정도의 요청이었는데 불쌍욕이나 면담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선을 그으시는데요. 그 전까지 어떻게 또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전 씨의 완강한 부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당의 반발로 진상조사위원회도 첫발을 떼지 못하면서 39년 전 5월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양 정상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이후 고조된 북미 간 긴장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던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은 비무장지대 DMZ에 함께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용 헬기 마린1을 타고 출발했지만 비행 10분 만에 안개 때문에 회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그때 상황을 언급하며 DMZ에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는 말을 5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재작년 DMZ 방문 목적이 굳건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비핵화 대화 재개와 평화정착의 의미를 담아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66년 만에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며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함께 DMZ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만나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인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외교의 필요성에 한미 정상이 공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계기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1년 반 만에 발사체를 쏘아 올리던 날 군 장성 10여 명이 골프를 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북한은 동해안에서 화력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쏘아 올렸습니다. 전등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삼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감행된 북한의 발사 소식은 뉴스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비상 대응에 나섰고 청와대 안보실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육해공 각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는 장성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일 계룡대 골프장 이용객 326명 가운데 현역은 195명, 장군도 16명이나 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장성 6명과 영관급 장교 6명이 서둘러 복귀했지만 여전히 현역 장군 10명은 골프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중엔 지난 7일 장성 인사에 따라 중요 보직을 맡게 된 인물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룡대는 대한민국 군대의 뇌이자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 때 왜 장군들, 10명이나 되는 장군들이 계속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1년 반 만에 닥친 긴급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중추인 계룡대 장성들이 보여준 행동에 군 기강 전체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왔다며 또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하지만 3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0분 넘게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며 참담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조사 태도와 달리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윤 씨와 성접대 여성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3월 법무부 수사 권고를 앞두고 있었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도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신문을 마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종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서 좀 익숙치 않은 이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의 이름입니다. 어제 오후 자택에서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고 소주병 1개는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유 전 의장, 두 얼굴을 가진 걸까요? 지난 2015년 자신의 블로그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원화 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의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썼는데 네티즌들은 이 글의 제목처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 전 의장의 이력을 보면 더욱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을 지냈고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과 김포시 1388 청소년 지원단장을 역임한 뒤에 현재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SNS에 이같이 활동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주면서 그야말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도 큰 꿈을 품으면서 여러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꿈은 영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블로그 제목처럼 김포가 아껴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김포가 숨기고 싶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붓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남편이 자신도 해칠까 봐 무서워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친엄마. 알고 보니 딸에게 수면제까지 먹이면서 살해를 거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섭니다.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9살 유모 씨입니다. 딸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애초 의붓 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던 딸의 몸에서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범행에 앞서 음료에 타서 먹인 겁니다. 의붓 아버지는 수면제를 많이 먹여 숨질 줄 알았던 딸이 멀쩡하자 기어코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지지도 않고 졸고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눌렀대요. 이 수면 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둘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까지 짰습니다. 여중생 딸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입니다. 이 범행 이후 친모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이곳 저수지를 3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들은 도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 역시 의붓 아버지와 함께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인다는 소리는 이놈이 먼저 몇 번 했었지.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니 항상 주도권을 쥐고 이제 하지만 친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도 이번엔 친모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대구 호텔 방화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방화범이었던 이 호텔 투숙객 5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주유소, 한 남성이 차에서 20리터 기름통을 가져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통에 휘발유를 담습니다. 20리터짜리 통 8개에 기름을 담은 남성 55살 A씨는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 호텔로 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불을 지른 사람을 안다며 소리 질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3일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해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되었고 범행 다음 날에야 정신을 차린 A씨는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라고 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등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정신병 증세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청, 과대망상 같은 증상으로 올해에도 7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과 의사가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거부했습니다. 한 번도 입원 진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원은 본인 동의나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했어요, 피의자가. 경찰은 A씨의 정신과 병력과 함께 처방된 약을 끊으면서 증세가 악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성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와 이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저녁 어린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당시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적용되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어린이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고 당시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트를 딱 단단히 매고 앉아있었던 친구는 없었는데 그 자리에 뒹굴르고 있었고 일단은 벨트를 풀고 구조를 한 사람은 없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살 배기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리다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세리미법을 적용받습니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타야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이 가운데 어떤 사항도 지키지 않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은 의무 대상 차량이 아니고 자율적인 차량이에요. 구청이나 경찰에는 규제를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구 클럽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애초 세리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관할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클럽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못 알려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교통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인천 송도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하얀 천을 들이운 탁자가 하나 놓였습니다. 곰돌이 인형도 보이고요. 국화꽃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노란 메모장이 여러 개 붙었는데요. 어른들이 미안하다. 예쁜 아가들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렴 기도할게.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아프지 마. 꾹꾹 눌러 쓴 글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납니다. 축구클럽에 다니는 8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사고 현장 주변에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또래를 둔 부모님들은 남일 같지가 않다면서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의 합류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님, 맥주 사주는 형님이라면서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당장 이달 내 추경안 처리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거센 상황이어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20대 국회 4년차 키맨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많이 경청하고 또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호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오 원내대표의 합류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진용을 갖추면서 치열한 삿바싸움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는 민주당으로선 이번 주를 국회 정상화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총리 시정연설과 국회 예결위원회 상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는 29일이면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이 사실상 5월 추경안 상정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집니다. 상정 전 예결위 심사가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연설은 적어도 21일이나 22일까지는 이뤄져야 하고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야당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20대 국회는 없다고 한 한국당을 어떻게 원내로 불러들이느냐입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바른미래당까지만 포함한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제대로 잘 여는 게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잘 열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요청한 여야 5당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다시 가동되기 전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짜이면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은 마련됐지만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뤄서 5월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을 국민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체감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이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자영업자 대책과 고용 확대, 고용 안전망 강화에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퇴진은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이틀째를 맞아 사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학규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의 미래를 논의한 가운데 사퇴 요구도 다시 한번 전달됐습니다. 당이 이 상태로 계속 갈등이 증폭돼 가면 누구에게나 다 좋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손 대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한의 권한이 부여된 당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당은 당규에 따라 계속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중도개혁정당 바른미래당을 손학규가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에 손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군이었던 임재훈, 최이배 의원을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 데 이어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반대 세력의 정면 돌파를 선언하는 셈입니다. 오 의원은 일단 이달 안에 의원 워크숍을 열어 지도부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내 수석 부대표에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계인 이동섭 의원을 임명하고 바른미래당 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임재훈, 최이배 의원에서 버른이 이태규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손 대표가 자진 사퇴가 아닌 결사 항전을 선언하면서 당내에서는 당 내용 격화를 우려해 당장 양측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의원총회 전까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TV가 추진 중인 유튜브 공동방송이 다음 달 3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방송의 사회를 맡게 된 변상욱 YTN 앵커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동방송이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결정되는 것 같다면서 조용하고 정갈한 술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변 앵커는 이어 낮술을 하면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의 틀을 벗어던지며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9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3,700여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모녀가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밀수입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생아는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결핵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 예방주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돈을 더 벌려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2, 3년 전에는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주사를 맞히고 싶어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백신 공급량이 턱없이 줄었기 때문인데 이유를 알고 보니 터무니없었습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비싼 백신을 팔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당시 공급업체인 한국백신은 9개의 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경피용 BCG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주사로 불리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피내용 BCG 공급량을 줄이고 급기야 중단까지 한 겁니다. 한 10개월 기간 동안에는 피내용은 이제 시장에 전혀 없었던 거죠. 전부 경피용으로 도장형 이제 백신만 맞았던 겁니다. 경피용 BCG는 지난 2016년에 부작용이 보도돼 신생아 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소도 검출돼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고 경피용 BCG를 선택한 부모들 덕분에 당시 한국 백신의 월 평균 수익은 이전보다 60% 넘게 급증했고 7억 원이 넘는 독점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신생아 부모들의 원성에 정부가 경피용 BCG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느라 세금 140억 원도 낭비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백신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가량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전국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얘긴데요. 수도권은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값과 소득 차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5년 차인 직장인 조윤식 씨.
내 집 마련 걱정에 때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도 생기고 가족도 늘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을 정말로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집을 보유한 가구의 월소득 중간값은 320만 원인데 집값의 중간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집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은 5.5배로 중산층이 웬만한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 동안 모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요 기간이 1년 전보다 한 달가량 줄었지만 수도권은 소폭 늘어 7년 가까이 걸립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이 수도권에 있으시죠. 그리고 작년에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그 관심이 높아졌었고요. 지방과 수도권의 방향은 다르다. 이런 것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값과 소득사의 격차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7년에 최고치를 경신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60%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제도가 확대된 영향 등으로 3%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설을 하여 5조 1천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임차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5년째 완화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만 보면 조금 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2014년 20.3%에서 지난해 15.5%까지 하락했습니다. 최저 수준 미달 가구는 소폭 감소했고 한 명 기준 주거 면적은 상승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일산 서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0.19% 하락해서 한 주 전보다 낙폭이 2배 넘게 커졌고 일산 동구 아파트값 역시 0.1% 내려 낙폭이 5배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는 검단 신도시 새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된 데 이어서 부천 대장 등 추가 신도시 발표로 인해 0.08%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어서 미중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을 원천 봉쇄하는 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관세 인상 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대중국 압박 조치여서 양국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당장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美方滥用国家力量，不择手段地蓄意抹黑和打压特定的中国企业，既不光彩也不公正。 미국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at some length the importance of secure 5G networks, but I'm confident that each of our two nations will choose a path which will ensure security of our networks.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미국 뉴욕 맨해튼을 달궜습니다.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이루어진 짧은 무대를 보기 위해서 열성 팬들은 일주일 전부터 노숙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 옆 도로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 인도에는 노숙하는 젊은이들로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우산을 받쳐놓고 있는가 하면 텐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아예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노숙하는 젊은이들은 신이 난 표정입니다. They're so talented. Like they speak about like real life issues and like they make us love ourselves. They make us value ourselves. Whenever we have an issue, we listen to their music.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단 2곡.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맡았습니다. 팬들에게는 이마저도 고마울 따름으로 오히려 공연을 방해할 날씨 걱정이 먼저입니다. I'm worried that it's going to get really rainy later and the setups that they have right now aren't the best. 방탄소년단의 센트럴파크 공연은 수용 인원 5,000명을 가득 채운 채 이뤄졌습니다. 이어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오는 18일과 19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과 소방대원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대전 서구 도안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5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화단으로 돌진해 조경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13살 남자아이가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출발했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 앞에서 회사로 들어가던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승용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고는 내리막길에서 시내버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 버려진 쓰레기 2톤이 긴급 수거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성판악 휴게소 부근 공터에서 굴착기 등을 동원해 쓰레기 2톤을 거둬들였습니다. 쓰레기는 대부분 소주병과 라면 봉지 등이었는데 40여 년 전 쓰레기도 발견됐습니다. 알아두면 욕이 난 뉴스,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작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 때마다 이용했던 거제 저도,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이 섬이 9월 중순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관람객 6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하루에 2번 운항합니다. 봄철에 산행 가셔서 산나물이라고 아무거나 따드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독초인데요.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는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연독 식중독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봄철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 독초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전문가들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산나물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혹시나 산나물 드시고 두통이나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먹은 것을 토한 뒤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위기 임신 긴급 전화가 개통됐습니다. 미혼이나 다문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채널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422-3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창경궁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2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창경궁에 관람권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처럼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인 관람권만 가능하고요. 단체권이나 할인권은 기존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5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24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뮤직 모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8개 나라 작가 14명이 음악을 주제로 작품 20개를 만듭니다.
또 백사장주 무대에서는 콘서트와 클럽 파티 등이 펼쳐지고요. 밤에는 모래 조각에 다채로운 조명을 비출 예정입니다. 또 백사장 모래 언덕을 스크린 삼아서 영화 상영도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전국 7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 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농뚜레이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인데요. 강원 강릉과 충북 청주,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북 순찬, 경북 군위, 경남 함양 이렇게 7개 지역을 둘러보도록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는 허브와 야생화를 체험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순창에서는 농가 맛집에서 제철 건강밥상과 꽃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예, 균탈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뱉은 말이 뭔지 물어보더군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를 빚은 말 실수에 대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 실수를 왜곡,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1년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느 모임에 가서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 이라는 말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여성 모욕적 발언으로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보수 계멸을 외치고 막말을 쏟아낸 여권 인사들의 과언은 진정 보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 한 당대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한 전 원내대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청년이 미개하다고 한 최고위원,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욕쟁이 아줌마라며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4% 정도까지 조정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나경원 대표가 달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협상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지금 어떤 산업단지를 찾고 계십니까?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당진에 새롭게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분양가에 편리한 교통에서 주택까지, 특히 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으로 선정돼
토지 매입비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네, 앞서 뉴스나이트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분석관님, 이게 어제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 사건 개요를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시간은 15일 어제 오후 4시 50분 정도 지났을 때고요. 네. 그 시간은 이제 신고된 시간이고요. 장소는 김포시 양천읍에 있는 그 본인의 자택에서 네. 발생을 했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뭐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신고를 돼갖고 소방구조대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상태가 되고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싶어갖고 112에 신고를 해서 체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신고를 했고 또 범행,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일단 인정은 하고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되고 앞으로 수사에서 좀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일단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 그날 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주장은 이제 다른 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내분께서 오후 시간인데 뭐 얘기 좀 하자고 집으로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본인과 같이 이제 술을 좀 먹다가 네. 기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폭행을 하고 이제 식탁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안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좀 숨을 안 쉬는 걸 보았다라는 것이 주장인 거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피 묻은 골프채라든가 네. 몸에 생긴 두부의 어떤 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할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곧대로만 믿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깨진 네. 술병이라든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의 음주 상태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술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먹이나 뭐 발 등을 이용해서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하면 뭐 손이라든가 이런 걸 가까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근접적인 형태의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시간적인 차이가 만약에 그 가격 이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인 가격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고의성 혹은 계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적인 차에 도구가 사용됐다. 그리고 그 도구의 사용 범위가 위험한 부위, 이런 부위가 또 수회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그럼 이건 또 우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네. 골프채가 지금 이제 범행 도구로 추정이 되는데 혈흔이 묻어 있는 골프채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이 골프채를 만약에 사용해서 범행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상해치상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 경찰이 이제 살인죄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흉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됐을 때 상식적으로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라고 하면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의율되기가 그건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특히 이제 골프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타격력이 높습니다. 그 자체로도 사실은 골프장에 잘못 발어들였다가 골프공으로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옆에 있다가 퍼팅하다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네. 골프채 자체가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의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 전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평소 아내에게 감정이 쌓인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블로그에도 또 그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와 관련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반찬을 식탁에 꺼내놨으니까 슝 하고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다. 물론 저기서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한 이야기로 추정은 되는데 저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SNS에 저 정도의 정치인 분이라고 하면은 아내와 가족 사진이 정도 있어야 되죠. 네. 없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저거는 그 일종의 표현하면 차가운 분노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다르게 얘기하면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는 뭐 속된 표현으로 저런 형태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깊은 높은 수준의 분노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감정은 쌓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우발적이라는 게 이제 술을 마신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술을 마신 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확히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신고가 돼서 소방구조대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그 뭐 체열을 해서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뭐 같이 한두 병 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어떤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소주병 한두 병, 서너 병이 있고 한 병이 깨져 있어 그렇다고 보면 그걸 이제 체내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그게 사실은 술이 취하는 양인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이 소주 한 병 정도를 2-3시간 먹은 상태라고 그걸 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 저게 중요한 게 술을 마셨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게 또 이제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행적으로 소위 말하는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술을 먹고 이제 폭력이 오갔다라고 하면은 감경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바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분의 그 상처들을 보면 그 폭행에 의한 상처 외에도 또 자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리한 물건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상처를 입은 흔적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언론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나 발등의 자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할창 형태인지 아니면은 긁힌 형태의 자상인지 네. 이건 뭐냐면은 깨어진 병에 그러니까 기어가서 이제 움직였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런 형태라고 하면 자발적인 이동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뭐 조금 잔혹하지만 끌고 다녔다. 네. 라고 하면 이건 설명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압박큰 자체와 연결된 자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이것 우발성, 계획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피부의 까짐과 연결돼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이런 뭐 둔기에 의한 블런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도구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어떤 그 사체 혹은 어떤 옮기는 형태가 포함된다고 하면 이거는 고의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분석해 보면 이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진술이 나온 게 폭행을 하고 나서 주방에서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 기척이 없길래 가서 봤더니 숨져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방치를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어겠죠. 왜냐하면 죽은 걸 몰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골프채로 이 정도로 폭행을 한 다음에 그 기어서 들어간 사람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심하게 맞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게 상황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본인이 보인 걸 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일단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런 부분도 혹시 이게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잔혹한 폭행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1시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이 가해자가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출동했을 당시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검을 해보면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그거는 되겠네요. 고의성, 네. 계획성, 그 다음에 축적된 폭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보통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상처가 과거의 상처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파악해 보면은 계획성과 혹은 상습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추적해 보려면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네. 일종의 쇼윈도 보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의회의장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소문이 났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정도 정치를 하실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은 네. 오히려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인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찾기가 사실은 되게 더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유 전 의장의 과거 이제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아동 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폭력에는 정당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동 폭력에 대한 일종의 상당히 큰 어떤 반대에 대는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프로파일러로서 일할 때 저런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을 사실 좀 많이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폭력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속으로 스며든 폭력이라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일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부검도 그렇고 앞으로 좀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좀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건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지금 자막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에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씨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를 했지만 50일 가까운 수사 끝에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하면서 이른바 명분을 찾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천만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또 성접대 여성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년 동안 4천만 원에 가까운 용돈을 챙긴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영장 심사에서 오늘 김 전 차관 측은 이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때와는 다르게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등 이제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또 들어오면 저희가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속보 전해드리기 전에 이 영상으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과거에 김성수는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했다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과거 발언을 잠시 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지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형 구형을 받으면서도 또 한숨 쉬기도 하고 또 억울한 한숨 쉬고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오늘도 좀 억울한 입장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속으로는 많이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얘기한 대로 사실은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피해자가 자기를 먼저 도발을 했고 네.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억울한 걸 풀려고 하는 상태에서 같이 죽고자 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이 법정 앞에 쓰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진짜 그 피해자에 대한 반성, 그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는 재범평가, 엄격한 재범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재범평가를 통해서, 심리평가를 통해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보통 무기징역인데 이제 사형을 구형이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소식 저희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조금 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서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영장이 집행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 수감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참담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현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일부 시인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고 3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수시로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윤중현 씨 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하던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사형을 구형을 받았고 그 사건 당시에 이 공범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오늘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살인의 공범은 아닙니다. 네. 요건 살인의 공범이니까 폭행의 공범인 형태고요. 사실은 이 폭행과 살인의 연결성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공범인 거고 이것은 계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수사하는 쪽에서는 그게 좀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폭행 사실과 살인에는 약간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폭행한 것만 가지고 1년 6개월로 구형이 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게 이제 폭행의 네, 공동 폭행이 되는 거죠. 예, 예. 폭행을 도왔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이 그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일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해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사건이 굉장히 공분을 샀었는데 앞서 이 계부가 구속이 됐고 친어머니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는 앞서서 한 차례 구속을 피했었는데 이번에 결국 구속이 된 이유가 있죠? 예, 구속된 게 바로 한두 시간 전에 구속이 됐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사체에서 수면 유도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제 앞에서는 안 된 거죠. 이게 사실 계부하고 친모가 공범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건 재구성이 잘 안 됐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뒷자리에서 살해를 할 때 친모는 앞에 있었다. 이게 사실은 구성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흔히 수면제들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저수지에서 유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그게 이제 수면이 안 된 상태로 깨어나갔고 그때 이제 살해하게 된. 결국은 이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주도자가 누구냐? 그럼 결국은 친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친모가 그 약품을 사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주도자가 친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살해뿐만 아니라 시신 유기 혐의도 주도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이 또 추가로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방조, 시신 유기 방조인데 이제는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시신이 발견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물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친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걸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발언 자체가 그 진술 자체가 사실은 다른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이 범행을 한 걸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건들 짚어봤는데요. 배상훈 분석관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 한여름이 찾아온 듯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했습니다.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 춘천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내륙 지역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8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